강남 주상류층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발판으로 성장해온 대표적인 유흥 오락상권 방배상권. 역세권이지만 유동인구보다 배우 세력이 많은 방배상권의 특징과 주 소비층은 누구일까요? 한때 강남의 젊은 층들이 밤낮 없이 모여들던 방배동 카페골목. 최근 수요층이 이탈되면서 방배동 카페골목 상권이 쇠퇴하고 있다는데 방배동 카페골목의 현황과 미래 전망, 방배 상권의 유망 업종과 창업시 주의할 점까지 방배 상권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철저히 파헤쳐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 필살기 상권 분석 진행을 맡은 이창섭입니다. 자, 요즘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상권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소위 역세권 상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역세권 상권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2호선 테헤란로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이 왜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는지 거의 꼭대기에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방배 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상권 분석 전문가 서정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냉정하게 보면 방배 상권은 저 테헤란로 라인은 아니죠. 그죠? 테헤란은 이제 끝난 다음에 떨어져 있는 상권인데 하여튼 이제 방배에서 선릉, 삼성, 잠실 상권까지 보통 이제 그 인근에 큰 상권이 있으면은 이 소비층을 뺏기기 쉽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테헤란로 상권들은 각 역세권마다 독특하게 발달을 했어요. 이게 뭐 정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하철역이 연속돼 있는 경우는 네네. 중간에 한 군데 정도는 이렇게 약간 소비력이 줄다가 또 인근 상권이 발달한다는 이런 추세를 보이게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2호선 라인은 각 역마다 색깔들이 다 있으면서 독자적인 상권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그만큼 배우 수요가 풍부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우 수요가 풍부하다. 사무실 종사자들이 아주 많거나 사무실 종사자 플러스 인근 주민까지 합해져 있다든지 이 자체 수요만으로도 역세권 주변의 여러 가지 상점들이 다 소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양을 갖춘 점. 그 다음에 소비층 자체도 보통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 그러니까 소비력이 어느 정도 있는 소비자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 지하철역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 아무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층이 풍부하고 소비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많고 역시 강남이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이 이제 방배역 상권인데 이 방배역 상권이 쭉 연결되어 있는 다른 2호선 역세권하고의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떤 특징이 좀 있나요? 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2호선은 이렇게 환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북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로 쪽이라든지 영등포 쪽 라인도 다 2호선 라인에 포함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2호선 라인에 특히 오늘부터 다루고자 하는 방배역부터 삼성역까지가 강남 라인의 이제 핵심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호선을 이렇게 이제 대치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라인 중에 방배역 상권은 가장 주택가 성격이 강한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무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무실 종사자들보다는 인근 주민 소비가 가장 활발하다는 특징이 이 지역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세권이지만 그 주민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상권이다. 방배역 상권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무래도 지하철이 개통된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 방배동이 강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게 70년대 초반부터 소위 압구정동이나 이 근처에 아파트촌이 들어서면서 그 이후에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것이 잠실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공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왔었는데 그 이후에도 방배역 근처에는 사실은 뚜렷하게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사실은 그 서초구에 포함이 돼 있어서 강남구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강남 라인에 속해 있다는 정서적 특징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거의 비슷한 소비를 패턴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 업종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예전에 방림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이 있고 그 시장 근처에 소비자들이 모여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소비층의 발걸음을 지하철이 들어오면서부터
역세권 상권으로서의 특징으로 이제 탈바꿈시킨 거죠. 그래서 지하철이 그만큼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 방배역 상권은 같은 뭐 강남역에 2호선 라인에 있지만 뭐 강남역 주변, 뭐 삼성역, 뭐 역삼역 주변하고 달리 조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화려하지 않고 좀 조용한 느낌을 주잖아요. 막 아마 갔다 오신 분들 되게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주택가 상권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방배역 주변의 지형 지세가 상권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거 잘 보시면 남쪽으로는 남부순환도로 뒤쪽으로 해서 우면선이 가로막고 있어서 남쪽으로의 확장이 약간 제한돼 있고요. 더구나 이게 오르막이잖아요. 예, 많이 올라가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그 효령대군 묘가 있는 서리풀공원이 있어가지고 역시 이런 지형 지세가 동쪽으로의 확장도 제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방배공원이나 그 서쪽으로도 약간 언덕 윗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형 지세를 얘기할 때 언덕 위쪽 상권 발전이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수지처럼 언덕이 내려와 있는 곳에 상권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은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우,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배 상권은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을 제외하다 보면 북쪽, 그러니까 내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가는 쪽만 확대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테헤란로 상권보다는 아무래도 작고 조용하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2호선 역세권이 그 지역에서도 다른 상권에 비해서 비교적 조용한 방배 상권 크게 한번 이제 훑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방배 상권의 정말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업종으로 공략하면 방배 상권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지 이젠 정말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방배동 상권이 대체적으로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방배동 상권, 그러니까 방배역하고 방배동은 약간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방배동 상권의 중심축은 두 가지죠. 그래서 현재 2호선이 통과하는 방배역 중심의 상권이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내방역이라는 7호선 역이 하나 끼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배동을 이제 크게 보면 내방역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예전에 80년대 중후반에 한때 많은 소비층을 끌어들였던 방배동 카페골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이고, 그거 유명했죠. 네.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사실은 전체가 방배동이라는 권역에 포함이 되는데 중간에 내방역이 살짝 끼어 있는 형태로 방배동 상권은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신혼초를 그 방배동 그쪽에서 제가 보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때는 사실 참 예쁜 집들도 참 많았어요. 정말로 뭐 아주 이색적인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사람들 엄청 많았고, 근데 근래 들어서 예전 같지는 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남 지역이 워낙 그 서울권에 있는 다른 지역과 소비력이나 주거 환경 이런 게 차이가 아주 크게 나다 보니까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뭐 파라군 병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면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지형적으로는 뭐 강남을 2배, 3배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 대체 소비자로 나타난 게 이제 분당 지역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조성된 판교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요층이 분산이 됐죠. 그러면서 최근에 정자동, 분당 정자동에도 카페거리라는 명칭이 생겨나고 판교에도 카페거리라는 명칭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강남 지역의 소비자가 분산되면서부터 카페거리라는 명칭이 다른 곳에도 생겨나게 됐다는 점, 그리고 카페, 커피 전문점 문화가 이제 상당히 보편화됐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동네를 이렇게 스며들었군요. 어떻게 보면 그 카페 골목의 그 분위기가.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방배동 상권 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 주신 것처럼 방배역을 중심으로 한 이 방배역 상권에 대해서 집중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우선 방배역 상권이 어떤 상권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방배역은 서초 강남구 권역 내에서 유일하게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눈에 별로 많이 안 띄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보통 동 규모로 보면은 한 7, 8동 정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파트 단지로 한 10동 이상
20동이 넘어가게 되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 급의 아파트들은 없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특징이 간단하게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소비층이 기반이 된다기보다는 중소형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이나 연립 같은 집합주택 이런 소비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소비 측면에서 굉장히 특색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방배역 주변에 가보면 사실 또 없는 게 없어요. 무슨 재래시장도 있지요, 뭐 먹자골목도 있고 또 좀 크게 보이는 이런 쇼핑몰 같은 것도 있고요. 방배역의 출구별로 어떤 그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제일 메인이 되고 소비층이 많이 발생되는 곳은 이제 지하철역 그 출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3번 출구에서부터 옛 방림시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 현재 가보면 방배동 그 먹자골목이라는 입간판이 있을 정도로 여기에 정책적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수요층이 아무래도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출구 쪽은 백석대학교 대학원 건물이 있는 그 학생층들이 많이 소비층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 배후에는 중소형 아파트 단지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사실 지형적인 한계 때문에 상가 건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길 건너편에 4번 출구 쪽, 그러니까 방배역은 출구가 4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1, 2, 3번하고 나머지 4번 출구 쪽은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서 아파트 유입 고객들이 많이 생겨나긴 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그 서리풀공원이라고 하는 그 공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한적한 느낌을 주는 데인데, 그래서 이면도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차량 통행도 굉장히 뜸하고 사람들이 그 유유자적하게 공원의 어떤 향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풍토가 조성돼 있어서 수요층 왕래도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이 같은 강남 2호선 라인이지만 그 유동인구도 좀 적겠죠? 가보면 좀 유동인구는 얼마나 정도 됩니까? 예, 우리가 시간마다 제가 유동인구 숫자를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머릿속에 기준을 갖고 들으셔야 많다 적다를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 보통 일반적인 서울 수도권의 웬만한 지하철 역세권 중에 좀 괜찮다라고 느끼는 상권들은 1시간 기준으로 유동인구를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1000명 정도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수요력을 갖춘 상권이거든요. 근데 이 테러노변의 유망 상권들은 이거의 한 3배 내지 4배 정도가 평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배역 같은 경우도 하루에 그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만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가장 1시간 동안 시간 내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많다고 아마 시청자들이 생각하실 강남역 같은 경우는 주말 1시간 동안 수요층 조사를 해보면 7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마 가름이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제 교수님 얘기를 쭉 여태까지 진행하면서 들어본 걸로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사실은 상권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처럼 저는 느꼈는데, 유동인구 수가 적다면 아무래도 성장이 좀 더딜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방배 상권이 실제 다른 상권에 비해서 그 매출 수준? 이건 어느 정도입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될게요. 유동인구가 많다는 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많다는 뜻이고요. 배후 인구가 많다는 거는 특정 시간에 맞춰서 소비하러 나오는 거지 거기를 돌아다니진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배동은 배후 인구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적다고 해서 매출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업종마다 배후 인구 의존형 업종이 있고 유동인구에 적합한 업종이 있다라고 구분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은 사실은 방배 1동부터 4동, 그리고 방배 본동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폭넓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업종들은 매출이 안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유동인구를 배경으로 한 업종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잘 되면은 아주 잘 될 수도 있고, 그 유동인구한테 선택을 못 받으면 굉장히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그 양극단을 오갈 수 있는 건데, 이 배후 인구 의존형 업종들은 업종 면에서의 경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이너스 영향이 되지만, 그러니까 경쟁 업종이 생겨나면 굉장히 타격이 크긴 합니다만, 업종이 많이 생겨날 수 없는 그런 지형지세를 갖고 있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뚜렷한 장점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배후 유동인구보다 배후 세력이 더 큰 방배역 상권 주 소비층은 그럼 누구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이 방배역 인근에 작은 소규모 사무실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인근에 있는 소규모 직장의 직장인들, 그 다음에 약간 오후 시간으로 가게 되면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부분들,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중고등학교들이 꽤 많기 때문에 10대 학생들도 한 대여섯 시까지는 중요 소비층 중에 한 군으로 폭이 넓으네요. 예,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게 되면 수요층이 이제 제한이 많이 돼서 먹자골목 위주로 저녁 시간에는 돌아가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이 지역에 계시거나 혹은 근무를 하고 계는 직장인 위주로 거의 상권이 재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방송을 보면서 이쪽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업종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방배역 근처에 3번, 4번 출구에 대로변, 그러니까 큰 길가 쪽에 가보시면 흔히 이제 안테나숍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어떤 점포들, 판매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화장품 판매점, 액세서리 판매점, 뭐 이동통신 대리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안테나숍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대로변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 이런 수요들이 큰 길가 쪽으로는 조금씩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면도로 쪽으로 가시면 이곳 자체가 이제 먹자골목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듯이 지역 주민들이나 이제 간단하게 샐러리맨들이 저녁 시간에 술 한잔 하시면서 드실 수 있는 주점류, 그다음에 음식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방배역 상권을 좀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상권 분석을 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이제 상권 레이더 시간입니다. 방배역 상권이 유동인구보다도 오히려 그 배후 세력이 풍부한 그런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주택가 상권이 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주택가 상권이 어떤 상권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권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주제는 주택가 상권의 특징과 이곳에서의 창업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자, 주택가 상권이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소비자들이 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란 뜻이죠. 자, 지역 주민들은 소비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주거단지에 오랫동안 머무르시는 분들은 전업주부 아니면 아주 어린 학생들 정도가 해당이 되죠. 자, 이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관련 업종들만 주택가 업종에서는 유망업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업종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꼭 짚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업종 선택의 폭을 굉장히 좁혀라. 잘 될 만한 업종을 굳이 다른 데서 봤던 업종, 새로운 업종 이런 거 찾으시지 말고요. 어디 가나 보편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업종 가운데 찾으시는 게 좋겠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일반적인 업종이 제한된 소비자들을 배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종 중복이 일어나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즉, 다른 상권에 비해서 경쟁 업종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주택가 상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하철 부근에 있는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른 역세권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공략 작전을 쓰시면은 잘못하면 큰 코 다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 창업할 때 정말 꼭 기억해 줘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배역 상권은 두 가지 키워드가 결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또 역세권의 성격 플러스 주택가의 성격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강남 지역 서초 강남구 권역 내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강남권의 성격보다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주택가 특징이 많은 곳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주택가 주변에는 아무래도 다 안면이 좀 있으시고 단골 고객들, 물론 이제 서울이 주변에 이웃사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같이 오랫동안 계신 분들의 안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올린다거나 비싼 거를 가지고 간다거나 이렇게 하시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대부분
조금 저가 위주로 해서 중저가 키워드를 가져가시고, 근데 중저가 키워드가 먹히려면 박리담의 성격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진은 좀 줄이시더라도 그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전략이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또 구분하셔야 될 게 이면도로에 비해서 대로변 쪽은 제가 안테나숍 개념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안테나숍은 다른 데 가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도 이런 가게가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으려면 가게가 너무 작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는 가게들은 아무래도 중형 정도 이상, 대형까지 가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소규모 점포를 보시는 건 좀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쭉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방배역 상권은 유동인구도 다른 강남 그 라인보다는 적고,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점포 시세도 좀 싼가요? 주택가 성격의 상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겉보기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는 그래도 명색이 강남권의 역세권까지 결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명색이라는 게 묘한 뉘앙스를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싸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이 대로변의 안테나숍 개념의 이 매장들은 사실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이익보다는 뭔가 여기서 그 전시 효과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매장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매물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매물이 잘 안 나온다는 거는 수요와 공급 원칙상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아주 비싸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생각보다도 그렇게 싸진 않다라고 그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층 10평 정도를 기준으로, 15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로변 매장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한 8천만 원에서 많으면 뭐 2억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A급지 같은 경우고요. 임대료도 한 350만 원에서 높게는 한 500만 원까지, 권리금도 한 1억 5천에서 많게는 3억 수준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로변에 있는 많지 않은 그 개념의 점포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주로 많이 가게가 있는 이면도로 쪽으로, 먹자골목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 수준까지는 안 되고요. 한 70% 수준 정도에서 매물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명색이라는 단어를 쓰셨군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역세권인데 분위기는 주택가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군요. 그죠? 그러면은 이 주택가의 상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 특징이 결국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단골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창업하고 자리 잡는 데까지는 좀 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 의존형 상권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수요자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고객 유입력이 높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1년 365일 혹은 뭐 근무하시면서 계속 거기서 소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온다든지 뭐 영화를 보러 온다든지 이렇게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잡는 형태로 가셔야 되는 거고, 주택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소비자들이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식사를 해서 오신다든지 뭐 술을 들어 오신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을 꾸준히 이곳에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 거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너무 길게 잡으시면은 또 곤란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창업 시점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이 단골 고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최근에는 평가를 하죠. 그것도 중요한 특징이네요. 하여튼 이 만만치 않은 이제 점포 시세, 그러면 그 정도 투자를 하려면 좀 부담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러면은 이 방배역 상권에서 좀 초기 부담을 좀 줄이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곳 어디를 추천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최근에 눈여겨볼 만한 곳은 제가 방배동 옛날 카페 골목하고 방배역 사이에 위치한 내방역이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내방역에서 방배역 쪽으로 오는 그 이면도로인데 그 먹자골목 끝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그래서 사실은 내방역 영향력이 더 큰 곳인데요. 이쪽 지역에 최근에 상가나 단독주택들을 개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점포들이 들어서고 있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인근의 재건축에 대한 인근 그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재개발도 어느 정도 그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향후에 좀 주목할 만한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좀 말씀 중에 지금 많은 빌라 단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재개발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좀 아파트들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변화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 방배역 상권 변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 최근 한 20, 30년 동안 방배역 근처와
또 방배동 카페골목이 또 먼저 발전을 했었고, 그래서 방배역이 아니라 방배동 상권이 양축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간에 있는 내방역 주변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변에 혹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이나마 내방역 중심으로 상권이 양쪽으로 확대돼서 하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방배역 상권이 아니라 방배동 상권이라고 크게 볼 수 있을 정도의 확대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방배역에서부터 그러니까 소위 그 카페골목 방배동 초입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두고 이 지역을 살펴보시면은 굳이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시점만을 고민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네, 오늘 방배역 상권 공부 참 잘했습니다. 역세권이면서 또 이 배후 세력이 든든해서 웬만한 경기 여파에는 흔들리지 않을 내실 있는 상권이 바로 방배 상권입니다. 이 방배 상권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요, 아시죠?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시스템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은요, 서정환 교수님이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